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매주 언급해드리고 있지만 바로 신뢰입니다. 뭐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포함해서 이제는 월가에서도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인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감에 따라서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의 조치도 바뀌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신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규제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벌써 진품 명품 7회차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코인 유통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커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전략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진품 명품을 빛내주실 명품 패널분들 또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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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패널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소식은 물론이고요. 가상자산의 최신 소식을 항상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강성우입니다. 네, 회장님 너무 인사가 짧으신 거 아닌가요? 오랜만에 예.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 2018년도부터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공직 경험을 살려서 가상자산의 현안에 대해서 네. 발굴해서 당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정책화, 네. 제도화시키는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기다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딱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끝나시길래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또 걸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모셔볼까 하는데요. 사실 매주 진품 명품 이 코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평가를 해주시는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가치평가 재단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세진 연구원님, 민티드의 박세진 연구원님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티드 연구원 박세진입니다. 무서운 분이 나오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패널분들이 다들 인사를 짧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연구원님도 굉장히 미소가 예쁘신데 잘 안 웃으시더라고요. 좀 너무 날카로운 평가만 하시느라 조금 웃음을 잃으신 것 같아요. 좀 오늘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또 특별한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 패널분은요, 법조계에서 블록체인 딱 하면은 떠오르시는 분이십니다. 블록체인의 법리적 이슈, 규제뿐만 아니라 또 토큰의 생태계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주시는 분 모셔볼까 하는데요. 차인권 법률사무소의 최신영 변호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도 이제 2018년부터 이제 회장님처럼 이쪽 업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뭐 싱가포르, 홍콩, 심천 그리고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의 이런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연구하고 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법체계에 관련된 이제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방송에서도 변호사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또 코인에 관해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귀한 패널분들과 본격적으로 코인 진품 명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진품 명품 자세한 주제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저희가 2회차, 3회차였나요? 좀 자세한 내용들 간단하게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법 시행 이후에 한 달이 지났죠. 그 이후에도 사실 큰 사건이 있었었고 다양한 법적 규제가 시장에 점점 더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 먼저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바뀐 점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요? 일단 2000
21년 3월에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트래블룰이라는 게 적용이 됐고 그거와 연달아서 이제 KYC 본인 인증 관련이 추가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안전 장치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트래블룰을 이용해서 요 인증이 완료된 거래소들끼리 그리고 인증이 된 그 지갑에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약간 이제 안전 장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트래블룰이 적용된 거래소끼리만 이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 해킹이나 이런 위험성을 조금 더 줄여서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이체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이 보호 장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 장치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해킹 사건은 조금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7월 중순 이제 1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도입되었는데 이제 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이랬을 때 이용자들의 이제 예치금을 좀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조금 더 보완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이 있는 은행에서 예치를 하게끔 그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래소가 파산 시 거래소에서 이제 그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닌 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는 그거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조금 더 안전장치가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감독이나 감시, 제재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의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호법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자리를 잡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만큼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세진 연구원님을 통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있나요? 네, 사실 큰 변화가 올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법을 따르고 싶고 어떤 룰을 따르고 싶어도 그거에 걸맞는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우선 그 종전에 있었던 특정금융정보보호법과 그 비교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를 최초로 정의하고 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고 또 이에 대해서 금융정보 그 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법령은 아니었고 또 기존 은행, 증권사 또는 핀테크 업체 등에게도 적용되던 법률을 이제 가상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와 달리 이제 새로 마련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 자산의 그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만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이제 좀 무거운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번 법은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들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사용한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회 계류 중이던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한 19개 정도 됐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뭐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조정해서 이제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보호법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뭐 위반 행위 다양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 보완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네. 회장님이 보시기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 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은 아까 최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네. 자본시장법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차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작년도 9월 달에 보면은 그 국제통화기금 금융안정위원회가 8개 항에 가상자산법 풍제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해요. 네. 11월 달에는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18개 항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1항이 뭐냐면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그동안 정립해서 130개 회원국들에게 적용해왔던 증권법, 네. 우리나라 같으면 자본시장법과 그쵸. 동일한 수준의 내용의 규제를 가지고 네. 139개 회원국들이 이 가상자산법을 만들도록 했었기 때문에 1단계법도 자본시장법의 내용을 차용하는 것이고 네. 앞으로 만들게 되는 2단계 가상자산법도 자본시장법 내용을 갖다가 차용하게 된다. 그만큼 앞으로 2단계법까지 되게 되면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리플 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습니다만 뭐 고래들의 그런 투자 그렇죠. 자금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업계가 이제 제도권의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저희 프로그램이 또 더 커지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 시세 폭등과 이를 통한 다양한 부정 행위들이 이제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코인의 이제 유통량에 대한 부분 저희가 앞서 주제로 내보내 드렸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인의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은 코인이 무려 70여 개나 된다고 하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코인이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시장에 충격을 더했던 위믹스 사태가 다시 한번 또 터져서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들까지 추가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코인 시장에서 투명한 유통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서와 똑같이 유통량 곱하기 가격을 하면 총 시가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유통량에 대해서 공석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이 본인이 사거나 살려고 하는 주식수가 흘러가겠다는 가치 판단이 서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 1단계 가상자산법에는 아직 유통량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네. 1단계법 부대 의견 마항에 보면 금융당국은 유통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래소에 통보를 해서 거래소들은 반드시 유통량을 확인을 해서 기존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재심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 상장할 때도 유통량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상자산법에 보면은 유통량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다. 그렇죠. 하지만 네. 7월 19일 시행되고 있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 마항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유통량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거래소들로 하여금 그것을 점검 따지도록 해 있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서 상장관리 체크리스트에 보면 백서에 유통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유통계획을 공시하는 채널이 있느냐, 있나요?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상장이 되고 상장된 코인도 유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유통계획을 공시 채널에 공시를 하고 있느냐. 네 번째 부분은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변경사항도 그 플랫폼마다 갖고 있는 공시 채널에 공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는 경우는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없는 경우는 상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럼 현재 기존에 상장된 코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난 7월 19일 시점을 계기로 박사가 이미 언론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6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재단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네. 당신이 우리 거래소 상장한 코인은 유통계획이 없다. 계획을 내라. 이렇게 자꾸 보정 과정을 거쳐서 보정이 되면 상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보정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상자산 코인의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를 보여야 할 포인트는 유통 유통량이다. 계획이 없는 코인은 네. 7월 19일 날 시행된 가상자산법 부대견 마항에 의해서 거래소들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보정을 할 경우, 이게 보정되지 않을 경우는 상폐가 될 것이고, 신규 코인은 유통계획이 없을 경우에 상장할 수가 없는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 시장 흐름 보기도 바쁘고요. 나의 코인, 나의 주식 종목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체크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장을 폐지가 되냐 마냐 이런 것까지 걱정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덜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우리 회장님께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통량과 시세와 분명히 또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유통량 코인을 분석할 때도 몹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세진 연구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 코인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유통량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상 이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량이 변하면 코인의 가격도 같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세와의 연관성이겠네요. 네, 사실상 네. 매우 큽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일단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원래는 POW 채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POS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스테이킹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냐면, 채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유통량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POS로 스테이킹하는 방식에는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량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통량이 통제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 자체가 약간 희소성을 가지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쵸.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량이 토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전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소각처가 분명한가라는 게 요거랑 또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처가 없이 계속해서 발행돼서 물량이 늘어나기만 한다면 그거는 가치 하락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통량은 진짜 너무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 토큰들 그리고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아마 추후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그 코인과 토큰으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저희가 진품 명품 이제 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통량이 꼭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유통량이라는 건 사실상 토크노믹스 쪽 평가 항목에 좀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유통량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유통량을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백서나 공시 페이지에 유통량이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유통량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커뮤니티 채널이나 아니면 거래소 자체에서 그 변경된 정보를 항상 받아서 공시를 같이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의심성이 생긴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고, 사실 저희 방송 보셔도 우리 이제 연구원님께서 매회 평가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 오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속에서 이제 유통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유통량 이슈로 인한 사고들이 또 있었죠. 대표적인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강성우 회장님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원 판결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은 그 이믹스 코인이 유통량 조작이라는 항목에 걸려서 이게 보정 과정을 거쳤지만, 국내 거래소들이 이믹스 재단에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보정으로 볼 수가 없다. 상폐를 시켰죠. 네. 상폐를 시키니까 위빅스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다가 그 국내 거래소에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2022년 12월 8일 날 위믹스가 제기한 그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기각해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옵니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은 2억 4천만 개인데 그런데 재단의 입장에서는 3,500만 개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계획을 초과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가상자산은 주식의 내재 가치에 대응하는 개념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즉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가상자산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유통량은 투자자 판단에 의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정보다. 하기 때문에 거래소인 경우는 발행사가 제출한 유통 계획에 의해서 유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가 제출한 내용과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이 다를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네. 상장 폐지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당연하죠. 네. 이게 법원이 판단을 해준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 주고받았던 말이지만 2022년 12월 8일 법원 판단에 의해서 판례로서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거래소는 왜 이런 그 상장 폐지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느냐.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과 달리 초과 유통을 했을 때 발행사는 이미 시장에 형성된 코인 가격 곱하기 유통 계획이 없는 물량을 팔므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러기도 그때 당시에 위메이드가 한 3,200 정도의 자금을 모은 걸 알고 있어요. 반면에 투자자들은 시세 하락을 볼 수밖에 없는 서로 반비례 개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비로소 그 가상자산이 시장에 있어서 유통량의 중요성을 법원이 판단을 정확히 해줬다. 그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는 1단계 개념으로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 그런 그 거래소 공동 상장 관리 기준을 만들어줬고 마지막으로는 2단계법을 빨리 그 입법을 하면서 아예 본법에다가 주식과 같은 유통 계획을 그렇죠. 가상자산법에 포함시켜줘야 투자자들이 공시된 내용을 보고 안심해서 투자할 수 있고 그 결과 이 시장이 확장,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한 과정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코인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통량 부분에서 아무런 공시 없이 폭탄 매도를 한 것이 이제 위믹스가 망가지게 된 큰 그렇죠. 원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 이제 또 코인을 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근데 추가적으로요. 자세하게 네. 그렇게 해서 오는 9월 24일 날 네. 검찰이 네. 이 위믹스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계획 말고 자의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킨 걸 가져가지고 유통량 조작으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4일 날 그 1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유통량에 대해서 본격적인 법원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습니다. 자, 유통량이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유통량 이슈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강성 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그 위믹스 판결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그 민사 50부에서 이제 내렸던 판결이었고요. 그리고 위믹스 코인 발행하는 위메이드가 그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코빗 같은 이제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특히나 쟁점이 된 그 코인의 유통량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유통량에 대해서 코인은 주식과 달리 개념 상정이 어렵다. 그리고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존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코인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했고, 또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해 점검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익 차원의 소명 요청과 함께 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번 법에서도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 명확하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혹은 이제 공개된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유통량 관련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위메이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유통량 조작 혐의가 아니라 유통량 조작을 통한 주가 조작 혐의를 통해서 기소가 되었고요. 또 이 관련해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가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에서 이제 가상자산 심사 시에 유통량 공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통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상 법적인 그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또 국내 상장사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또 공시 의무가 없고, 또 설사 위반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고,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재까지의 그 재판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위, 금감원의 이제 흐름은 앞으로 관련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가이드라인들을 제정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뭐 거래소라든지 뭐 일반 사업자들 그리고 OTC 거래자들까지도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도 밝히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유의하고 또 관련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가상자산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고, 네.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강도 높은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이 형사처벌 조항에 관련된 근거 조항이라든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마련될 것으로 뭐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시세 조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제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시세 조종으로 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제 뭐 처벌 근거들은 있겠지만 좀 그 내용의 사실적인 관계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세 조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이양들 유통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코인의 유통량이 투명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유통량을 확인하는 법까지, 그에 대한 이유들까지도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유통량을 공개하지 않는 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진품 명품을 가르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만큼 그러한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실질적으로 주의한 코인들이 있다고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메이저급 코인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네. 국내에도 꽤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살까 고민하셨던 그 부분이 아마 리플이나 트론 둘 중 하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이제 카르다노 또는 체인링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거래소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토큰 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통량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리플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리플이 공개를 계속해서 안 하는 거는 아마 이게 금융 쪽이랑 연계가 되면서 아마 유통량을 좀 확정 지을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를 하고 새로 공시를 하는 거면 모를까 계속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조금 고려를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약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핀시아, 뭐 클라우드 브릭, 디비전, 마이벌스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통량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절차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각 재단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유통량과 이런 걸 책정을 해서 공시를 미리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 부분은 제가 조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회장님.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그 우리 네.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1단계 가상자산법에는 유통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유통량이 없다고 해서 거래소나 발행재단을 처벌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 네.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네, 거래소 하지만 측에서 코인 발행 재단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처벌이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마항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유통량의 기준을 만들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을 거래소로 하여금 시행토록 통보를 한 거죠. 그럼 과거에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기관이 만들어서 민간개발에 통보한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마항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입법기관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안을 만들고 또다시 입법기관이 보고를 거쳐서 거래소로 하여금 시행토록 했단 말이죠. 네. 또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만든 유통량 그 공동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에 아까 박경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서에 포함되어 있느냐 유통계획이. 그리고 그것도 그거를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공시 채널에 공시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더 추가로 변경계획까지도 공시를 하고 있는지를 거래소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박경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 지나도 기존 상장 코인 중에서 이런 절차가 보정이 안 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할 수밖에 없다. 왜?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각종 법령 또는 기준을 제정할 때는 형평성, 공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느 코인에 적용하고 어느 코인에 적용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럼 적용받는 코인들이 당장 거래소 항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우리 코인은 너네가 제정한 기준에 충족했다. 그런데 충족하지 못한 코인을 왜 상장 폐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도 지도감독에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죠. 왜? 금융당국이 만들어서 국회 요구해서 만들어서 통보한 건데 그걸 안 지키는 거래소라면 당연히 행정지도감독 과정에서 감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연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량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코인 발행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인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되거나 또는 신주 상장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조금 네, 더 우리 변호사님 첨언하자면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네, 회장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정확하게 이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이것들을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마련에 따라서 이제 국가기관이라는 행정당국에서도 이제 그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자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 뭐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이 조금 더 정화가 될 수 있는 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따라서 이러한 법도 사실은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과
그리고 뭐 법과 제도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이제 그 시간적인 그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유통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련해서도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아마도 시장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네, 제재하는 그런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코인 또 옥석 가리기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자세한 내용들 우리 변호사님을 추가 의견을 더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유통계약 미국의 가상자산 중에 덩치가 제법 큰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시가총액 7위인 리플이 있었고 10위인 트론, 11일 건인 카르다노, 14위인 체인링크까지 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몰랐습니다. 네, 해외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가 생기다 하더라도 의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지 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좀 아직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6월 30일 날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미카가 시행됐잖아요. 네. 그럼 미카법 제5조에 보면 백서가 갖추어야 될 내용을 백서에 포함될 내용 플러스 공시할 내용이 그 6개 항목에 자그만치 50개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카 같은 경우에 보면 미카법 제5조에 의한 부속서 1에 보면 20항에 거래소가 거래 승인 당시에 암호자산 총 수량이 얼마인지를 행정청에 제출하는 백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속서 34항에 보면 발행자가 보유한 암호자산의 총 수량 그리고 유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또한 행정청에 제출하는 백서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출하고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빼고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그 미카 빼고는 구체적으로 발행량과 유통량, 유통 계획에까지 규정한 법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네요. 아니죠.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네. 6월 30일부터 백서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걸 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럽연합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외 나라들은 아직까지 가상자산법에 우리나라나 유럽연합처럼 구체적인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그 작년도 11월 달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가 만들어서 한국을 비롯한 130개 회원국에게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가상자산법 국제공동기준권관에 보면 발행사에 대한 그 발행량이라든지 유통량 이런 것도 가상자산법을 만들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의 권고안을 수용을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발행량, 유통량도 세계적 기준이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그나마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통량 공시 투명화에 대한 또 움직임이 있다고 하네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또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사실 조금 저는 좀 살펴보고 싶었던 게 네. 이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제 국회가 가상자산법 통과시키면서 제시했었던 부대 의견 부분. 이제 그 부대 의견이 사실 좀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작용이 되고 또 실제로 법 시행으로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에 대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그걸 소관 상임위 제출 보고해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라.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업과
자문업, 공시업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라. 그리고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마련을 이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과 그리고 은행의 그 자금 세탁 위험 방지에 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할 것,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가상자산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등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이 가상자산에서 규율할 것인가,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규율하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 의견에 따른 그 다른 뭐 이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화되는 법령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불거진 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통량 규제의 공백,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의 어떻게 흐름, 우리 회장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 규정하고 있는 네. 2단계 입법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2단계 가상자산법은 3가지 파트를 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파트죠? 첫 번째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약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발행량, 유통량이라든지 이제 공약한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도에 국제기구가 마련해서 공표한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기준. 이거 세 개를 동시에 2단계 가상자산법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입법 공백이 제가 1단계법 사례를 보니까 최저 2년 6개월이 걸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 정부가 끝날 때쯤 가야 빨라야 2단계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처럼 1단계법으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신뢰, 그걸 통해서 싹을 피워가는데 네. 그 싹이 주저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2년 6개월이 좀 길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회장님. 네.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여러 군데 제시를 하고 있는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대상 중에서 네. 가장 시급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 준비가 돼서 시행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추려서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하면 네. 그만큼 입법 공백이 줄여지면서 신뢰가 확산되고 그렇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블록체인 시장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법 내용 중에서 시급하면서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론을 또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1.5단계가 좀 필요하다. 굉장히 말씀. 2단계를 두 개로 나눠서 그렇죠. 1.5단계, 2.0단계로 가자는 거죠. 1.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유통량의 규제 공백,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법제도가 정비되는데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 법제도의 정비가 실제로 시장의 시간과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오늘 주된 쟁점이 됐었던 게 이제 유통량 관련된 부분이었고, 유통량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유통량 관련된 발생하는 사고들은 이제 불분명한 그 미유통량 산정 기준,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유통량 내부 통제 체계의 이런 이제 부재까지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그러니까 사실 국제의 흐름,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가상자산은 그 기존에 있는 산업보다도 훨씬 더 빠른 흐름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때문에 이 법적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시장 그리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검증된 이 공시 체계의 도입이 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의 도입, 그리고 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그 규제 그리고 기준을 좀 빨리 세워지기를 조금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유통량에 대해서 저희 자세한 이야기들 우리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연구원님의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통량의 규제 공백,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다양한 규제들이 추가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용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장의 성장이랑 기술 발전에 비해서 규제랑 여러 가지 좀 제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지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이용자분들께서도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을 받아서 이거를 내가 해도 정말 안전하겠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명확한 기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가 항목을 떠나서 이제 유저분들이 직접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대부분 보통 보시기 힘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전문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기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투명한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저 또한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또 민티드에서 진품인지 진품 명품인지 평가를 해주실 거니까 앞으로의 또 회차에서 또 코인들 평가하면서 그 부분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오늘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유통량에 대한 법 기준 우리 변호사님까지 모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또 국내 시장, 지금 미국 시장도 뭐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좀 흐름이 좋지 않지만 또 이러한 부분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또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어떠한 코인을 선별을 해야 우리가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회차 매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유통량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 하신다면 진품 명품은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패널분들 감사하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의 이 저자 피츠 제럴드는요, 설사 모든 지지와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이 신뢰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냉철하게 하나하나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코인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